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못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BM은 기존에는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쪽 AI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반 PC 쪽에도 이제 그 고가 라인업에는 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텔의 신규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HBM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서버용 CPU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바일에는 적용이 될까? 모바일용 HBM은 나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지금 5G 같은 경우는 서브6가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가 있다라는 거는 다 이제 충분히 오늘 너무 어렵나요? 자, 이제 그래도 계속 우리 IT신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3.5GHz 때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28GHz 때 여기 있습니다. 그죠? 28GHz 때요. 자, 5G는 두 가지가 있죠. 이걸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라 그러는데요. 자, 기존의 4G 대비해서 이게 20배가 빠릅니다. 그죠? 20배 빠르고, 요거는 50%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훨씬 월등한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상용화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물론 안 되지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밀리미터 웨이브가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그죠? 스마트폰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죠. 그리고 기존에는 AI, 우리 시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부르면 이게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죠. 클라우드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통신으로 이렇게 와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는 게 시리아 그러면 이제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더 이게 빨라지려면요. 스마트폰 자체에서 또 AI가 어느 정도 백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모바일용 HBM이 점점 더 활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 A 시리즈 그리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자, 요런 데 보면 NPU라고 뉴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이 AI를 담당할 수 있는 이제 IP 블록 자체가 계속 채택이 되고 있죠. 자, 퀄컴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 자,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AP에다가 NPU를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게 계속 NPU 성능이 계속 많아지고 코어 수도 늘어나면 결국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에서 굉장히 고속 데이터를 땡겨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맥북용 내놓은 M1 같은 경우는 자, 프로세서 인 메모리잖아요. 그죠? 프로세서 인 메모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모바일 쪽에도 HBM 쪽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이 대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8K 스마트폰이 곧 나올 거예요. 그죠? 8K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될 거고, 그러면 그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빨리빨리 땡겨와야겠죠. 땡겨와서 프로세서 쪽에 팍팍팍 밀어 넣어줘야 되고요. 이제는 병목을 넘어서 밴드위스 자체에 대한 쇼티지가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워낙 또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저가형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 같은 경우는 이제 PC 좀 그래픽 카드 전용으로 이제 개발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뭐 최근에 또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하고 협력해서 이제 고성능 GPU에 HBM2를 이제 적용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으로 카메라로만 오직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센싱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 쪽이나 가전 쪽이나 다 이제 HBM이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결국은 공급 사이드에서 이 코스트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죠? 이 제조 경쟁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규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HBM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AMD가 제안해서. 그리고 HBM2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HBM2E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게 HBM3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공개한 게 SK 하이닉스가 HBM3를 제안을 했고요. 원래 HBM 처음에 한 거는 하이닉스가 먼저 했는데요. 16년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때부터 삼성이 HBM2부터 이제 여기 참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른 게 HBM3죠. 자, 이쪽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HBM3가 되면 속도가 얼마나 나오냐? HBM3는요, 초당 무려 819GB. 슈퍼컴퓨터에 쓰는 거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HBM2E에 비해서 78%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78% 여기 얘가.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최상위 수준의 속도를 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D램에 전달된 에러들을 있잖아요. 스스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고. 자, 그러면 HBM3의 D램의 두께는요, 한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두께가 얇아져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A4 용지 있죠. A4 용지의 3분의 1 두께예요. 거의. 조금만 잘못하면 웨이프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자, 우리 늘 나오는 회사죠. 이게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이런 웨이퍼들을 자르고 갈아내고 이런 쪽으로 패키지죠. 패키징을 이제 잘라내고 갈아내고 이런 쪽을 할 거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원익 ITS가 TSV로 이제 CVD 같은 거 이제 하고, KC텍 이거는 이제 CMP라고 해서 화기계적 연마 이런 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D 검사 인텍 플러스 3D 검사를 해야죠. 고영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지금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에다가요, 프로세서 인 메모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BM 밑에다가요, 로직 다이 하나를 갖다 놓고 병목이 안 일어나게 여기서 일부 처리를 해서 CPU나 GPU 쪽을 던져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병목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6월입니다. 6월에 자일링스 AI 시스템에다가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 프로세서 인 메모리, 그러니까 HBM PI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적용했더니 성능이 2.5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60%가 줄었다. 이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미온적이었던 마이크론이 또 HBM 쪽에 또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BM 시장이 되면 뭐 어떤 쪽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자, 미세 드릴인데요. 이게 레이저 장비입니다. 레이저 장비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궁금하겠죠? 이오테크닉스가 궁금할 텐데요. 이게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나 이제 기판 쪽에 시스템 인 패키지 쪽에 워낙 이제 시그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시그널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더 많은 회로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CO2를 가지고 레이저를 드릴을 하면 한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레이저 드릴이 되는데, 요거를 UV 레이저 가지고 하면요 2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그러면 당연히 ASP 단가도 올라갈 거고 마진도 좋아지겠죠. 이런 쪽으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 회사의 주력은 비전 플레이스먼트, 자르고 적재하고, 그죠? 그리고 뭐 EMI 차폐, 이런 쪽이 주력인데요. 자, 본딩 쪽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본딩 쪽이. 왜냐면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딩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TC 본더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자, 이쪽으로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가 나왔죠. 그죠? 수주가 나왔고요. 한 44억 정도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마 HBM3 만드는 데 쓰였겠죠. 그죠? 쓰였을 거고요. 그리고 스트립 그라인더. 자, 그러면 계속 시스템 인 패키지로 되면, 그죠? 이 두께를 낮춰야겠죠. 두께를 얇게 하려면 결국 이거를 또 갈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신규 장비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 장비 쪽도 새로운 신규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회사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국내에서 뺄 수가 없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HBM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CPU나, 그죠? CPU나 이제 GPU나 자, AP 같은 것들은 계속 점점 더 진화될 텐데, 그러면 얘들도 3D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3D로 지금 발열이나 설계 스페이스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5D로 계속 가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기술이 칩넷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인텔의 엘더 레이크가 나왔잖아요. 인텔의 엘더 레이크, 그죠? 이거는 인텔의 10나노 CPU인데 PC용이죠. PC용이고요. 자, 그럼 인텔의 엘더 레이크 특징이 뭐냐면요. 빅리틀 구조입니다. 빅리틀. 빅리틀 구조인데요. 빅리틀 구조는 기존에 암코어 계열 애들이 많이 쓰던 기술이에요. 암 쪽. 그러니까 리스크 기반이죠. 여러분 이거 다 모르셔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자, 빅리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코어가 8개 있다고 칠게요. 8개가 있으면 고성능 코어는요. 만약에 한 A1이라는 게 2개가 있다고 치고요. 만약에 저성능 코어가 있습니다. 저성능 코어가 있으면 뭐 A3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 6개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컴퓨터를 쓸 때는요. 굉장히 고성능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죠. 프로세서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 있고요. 그냥 웹서핑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성능 코어는 중요한 어떤 하드한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저성능은 일반적인 작업을 하면요. 이 배터리 소모가 확 줄어듭니다. 배터리가 확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빅리틀 구조를 채택하면요. 그래서 M1이라는 맥북 시리즈가 20시간이 돌아가는 이유가 이런 빅리틀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인텔은 기존에 무식하게 X86 계열로, 그죠? 고성능 코어만 그냥 쓰던 애예요. 그죠? 고성능 코어 빵빵빵 박아서 그냥 최고의 성능 내줄게. 이런 거였는데 얘들도 이제는 점점 저전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처음으로 빅리틀 구조를 이 엘더 레이크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칩넷이라는 기술을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칩넷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그냥 코어를 여러 개 쓰더라도 SoC로 그냥 원칩으로 해서 그냥 여기 IP 블록만 이렇게 IP 블록으로만 딱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는 프로세서가 코어가 너무 많이 적용되죠. 그리고 다이 크기도 크니까 이거에 대한 로스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고성능 코어에는 뭐 한 5나노 공정을 쓰고, 그죠? 저성능 코어에는 그냥 뭐 14나노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파운드리를 한 군데 다 맡길 필요가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고성능 코어는 TSMC에다 맡기고요. 저성능 코어는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데 맡겨가지고 다이만 가져와서 패키지로 원 패키지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 패키지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다가 요렇게 해서 패러럴하게 2.5D로 연결해버리는 거죠. 요게 그 칩넷인 겁니다. 요게 하나가 다 코어인 거예요. 다 코어. 이런 식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는 3D로 쌓아서 TSV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프로세서는 자꾸 칩넷 구조로 가니까 요 기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인 패키지나 인터포저 같은 것들이, 그죠? 인터포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자, 서현 할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네, 서현 할머니죠. 선생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네, 설명해주는 사람. 네, 그 정도로. 자, LB 세미콘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시설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공매도 물량도 많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자, 선생님의 반도체 지식이 1등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1등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평가해 주셨고요. 자, LB 세미콘은 오사트 업체라 그러죠. 오사트. 그죠? 오사트인데요. 오사트인데, 자, 후공정은 조립 있고 테스트가 있죠. 그죠? 조립 앤 테스트죠. 그죠? 테스트. 조립 앤 테스트인데요. 자, 기존의 LB 세미콘은 DDI 범퍼 이런 쪽을 많이 썼어요. 범핑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조립 쪽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테스트 쪽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테스트 쪽 물량은 결국 AP, 그러니까 엑시노스죠. 엑시노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후공정 쪽은 저는 이제 오사트 쪽, 국내 오사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립보다는 테스트가 좀 낫다라고 항상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립 쪽은 아마 대만 쪽에 뭐 ASE나 미국의 암코 같은 애들을 당장 따라가기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오사트 업체들은 결국 테스트 쪽이 좀 낫고, 그래서 좀 좋게 보는 회사가 테스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AP 쪽, 테스트 쪽으로 많이 들어온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그죠? 그리고 네페스 아크, 그리고 LB 세미콘,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엑시노스 2200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잘 안 되면 말짱황이에요. 그죠?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립해서 충분히 캐시카우를 해주면서 자, 테스트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LB 세미콘은요, 저는 충분히 회사 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제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넘어야 되고, 자, 그 안에서 이제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테스트 물량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자, 지금 투자하는 규모가 보면요, 다 지금 몇천억, 2천억 가까이씩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죠? 다 투자하고 있는데요. 자, LB 세미콘은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증자하면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DI 쪽도 계속 잘해야 되는 거고요. 실리콘웍스나 이런 쪽 물량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펀더멘털이나 그림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공매도가 많고 이런 것들은 전체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이런 그림으로 보셨다 그러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HBM 그리고 칩넷까지 이제 좀 더 쩌리로 같이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자,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요. 자,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자, 우리는 또 반도체 반등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트레이더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